뭔가를 자꾸 사고 싶으신가요? 내 씀씀이가 어떤지 체크해 보시나요? 노후의 허세가 들면 처참한 불행의 늪으로 빠집니다. 지혜로 사는 단단한 노후를 위한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파트 주차장을 걷다가 새로 산 고급차를 닦고 있는 이웃을 보며 나도 저런 차 한 대쯤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제가 아는 62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내시던 분인데 어느 날 친구와 만나고 오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 놈이 말이야, 자기는 퇴직금으로 코인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것도 모자라 새 차까지 바꿨다며 사진까지 보여주고.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살아왔을까 싶더라고. 그 후로 최 선생님은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보수적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친구분, 코인으로 번 돈의 절반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거의 다 잃었습니다. 새 차 할부금 때문에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부인과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과시 소비의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 60대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죠.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진짜 여유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는 65세 이 여사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십니다. 늘 평온한 모습이죠. 그분의 소비 생활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분은 명품 가방보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튼튼한 가방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지출할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손자들 과자 사주고 남편과 가까운 온천 한 번 더 다녀오는 것이 명품을 소유했다는 만족감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했어요. 이 여사님의 표정에는 진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었죠. 요즘 따라 괜히 인터넷 쇼핑창을 자주 열게 됩니다. 필요한 건 아닌데 뭔가 하나쯤 사고 싶고 바로 오늘 배송된다는 문구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롭고 심심하고 삶이 단조롭다 느껴질 때 갑자기 나도 뭔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갑을 꺼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심리학자의 충고에 따르면 과소비는 단순한 돈 문제 이전의 감정의 보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소비를 통해 기분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삶이 허전하고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울 때 괜히 백화점이나 홈쇼핑 채널을 들여다봅니다. 필요한 건 없는데 뭔가 사고 나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시장에서 두부 하나 사려다 거금 들여 반찬 10가지를 사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괜히 내가 나를 대접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긴 소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느낍니다.
남들 다 골프 치는데 나도 배워볼까. 이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쯤은 있어야 체면이지. 손주 데려갈 땐 그래도 좋은 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들이 자꾸만 마음 한편을 건드리죠. 하지만 그 소비가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허전함을 또 다른 소비로 덮으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소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요즘 들어 부쩍 실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젊었을 땐 돈이 없어서 못 썼고 지금은 시간이 많아져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은근히 큽니다. 젊을 땐 다시 벌 수 있지만 지금은 다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 열어버린 지갑은 노후 자금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메우기 위해 또 일하려 들고 그러다 건강을 놓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소비는 절대 감정의 해소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손주 얼굴 한 번 더 떠올리며 웃는 게 낫습니다. 마음이 허할수록 돈을 쓰는 대신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쬐고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그게 진짜 마음의 영양제 아닐까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퇴직 후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고생 많았던 만큼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어요. 이제는 좀 쉬면서 천천히 쓰면서 살아야지 하시며 은행에 자금을 나눠 넣으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고객님, 요즘은 이율이 너무 낮아요. 이 독일 국채 투자 상품이 수익도 높고 6개월 단위로 회수도 가능합니다. 말만 들어도 매력적이었겠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답니다. 하지만 요즘 돈 있는 분들 다 이 상품으로 굴리신다는 말에 결국 자금을 전부 한 곳으로 옮기셨답니다. 그리고 결과는 원금의 60% 손실, 퇴직금의 반 이상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거의 2년 동안 밤잠 설치며 지냈습니다. 자녀에게 말도 못했고 아내에게는 나중에야 털어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사람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가장 자산이 많은 연령대이자 가장 불안이 큰 세대이기도 하니까요. 그걸 노린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남길 수 있는 상품을 이건 다들 해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로 포장해서 권합니다. 하지만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적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아무도 자세히 읽어주지 않죠. 그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건 결국 판단의 책임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고르는 것조차 내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높은 수익을 내세우며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은 잃어도 괜찮은 돈인가?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의 마지막 월급이고 앞으로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미천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설명서 한 장 안 읽고 말 몇 마디에 맡기고 잃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슈퍼에서 우유 하나 사는 것도 늘 꼼꼼히 따지십니다. 이 집은 2,500원이고 저기 가면 2,300원이야. 200원이지만 쌓이면 크다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렇게 평생을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냉장고 하나 새로 샀는데 그냥 백화점에서 샀어. 그냥 좀 비싸도 백화점이 믿을만 하잖아.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유 200원에는 민감한 분이 100만 원 넘는 가전제품은 그냥으로 결정하신다니. 그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전자제품, 자녀 혼수, 고가의 의료기기, 슈퍼. 이런 큰돈이 나가는 항목들에 오히려 판단이 흐릿해집니다. 에이, 뭐 몇십만 원 차이겠어. 백화점이니까 좋겠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몇십만 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돈 앞에서의 무심함이 쌓이면 그간 몇 년간 절약해온 소소한 돈이 다 날아가고 맙니다. 또 하나, 부동산 거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팔려고 했습니다. 집 근처 부동산 한 곳에서 지금 이 가격이면 바로 나가요라는 말에 별 생각 없이 계약서를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세 군데만 더 알아봤다면 최소 1,0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던 매물이었죠. 귀찮아서 그냥 편해서. 그 말이 수천만 원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법적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한 항목인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다 지불하죠. 우리는 평생 절약을 배워왔으면서도 막상 목돈이 나가는 순간에는 판단을 내려놓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큰돈 앞에 선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하기를 멈추는 습관 때문입니다. 비싸니까 좋은 거겠지. 이 정도는 다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지갑을 조용히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목돈이 나가는 순간에 더욱 냉정해야 그간 아껴온 돈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유 살 때는 몇백 원 아끼면서 냉장고는 비교하지 않고 산다. 이건 어딘가 잘못된 분수 계산법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 허세 없어. 나는 절대 무리한 소비 안 해.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가끔 이 정도는 체면상 필요하잖아. 남들 눈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게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허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허세를 아주 쉽게 숫자 하나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걸 뭐 거창하게 지수라 부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 이름하여 허세 지수. 그냥 내가 산 물건의 가격을 내 한 달 수입으로 나눠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럼 허세 지수는 10입니다. 10달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만약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샀다면 지수는 16에서 17. 즉 1년 반 가까운 수입을 몽땅 털어야 살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이게 꼭 차뿐만은 아닙니다. 가방,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비싼 시계. 한 달 수입의 몇 배인지만 따져봐도
그 소비가 허세인지 아닌지가 확 드러납니다. 사실 이런 숫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비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수입에 이만한 물건을 샀다는 게 이 정도 무게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지갑을 여는 손이 한 번 멈추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자기 분수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더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자기 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경고. 물건을 살 때 이 정도는 체면상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한 달 신용카드 결제가 수입보다 많았던 적이 있다. 내가 산 고가 물건이 실제로는 자주 쓰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불안 때문에 구매한 적이 있다. 주변에 내 소비 습관을 솔직히 말하기 부끄럽다. 이걸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어머, 나 저거 3개 넘게 해당되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되는 겁니다. 허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반복할 때죠. 이제부터라도 지갑을 열기 전 한 번쯤 내 허세 지수 체크해보기.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오래도록 평온한 노후를 만들어줄 겁니다.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김 선생님 댁에 인사드리러 갔었죠.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마당의 텃밭이 유난히 싱그럽고 방울토마토며 상추, 고추가 어찌나 잘 자랐던지요. 이거 다 내가 기른 거야. 손주 주려고. 애들 요즘 채소 안 먹잖아. 어르신은 80이 다 된 연세지만 몸도 마음도 단정하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오래된 경차를 아직도 직접 운전하시고 마트 갈 때는 장바구니에 늘 가격표부터 확인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 한 분이 수입차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차 타고 다녀? 이젠 우리도 좀 폼나게 살아야지. 나는 손주들 태울 때도 체면이 있잖아. 그 말이 웃으면서도 뼈가 있더군요. 김 어르신도 잠시 흔들렸다고 합니다. 나도 한 번쯤은 좀 멋 좀 부려봐야 하나. 하지만 결국 차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를 타면 앞으로 5년은 허리띠 졸라매야 해.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줄까? 나는 지금처럼 조용히 내 텃밭 가꾸며 사는 게 더 좋아. 그 말이 참 오래 남더군요. 우리는 종종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고급차를 타는 대신 매일 텃밭에서 흙 묻힌 손으로 손주 반찬을 만드는 그 삶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어. 남들이 뭘 하든 난 내가 불안해지면 그건 안 해. 편안한 게 최고지. 그 기준이 바로 지혜 아닐까요? 돈은 많아도 불안하면 허세가 되고 조금 부족해도 평온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김 선생님의 삶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답게 쓰는 것. 그게 바로 부자의 품격임을 알려줍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더라고요. 이 말 은퇴하신 분들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받다가 퇴직 후에는 한 번에 목돈이 생기죠. 그 퇴직금 통장을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 정도면 몇 년은 괜찮겠지. 그런데요. 그 괜찮겠지가 불안의 시작입니다. 처음엔 안 하던 외식도 늘고, 자녀 혼사 비용에 여행도 한 번 다녀오고, 어느새 목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 패턴이 안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 있어 지출도 당연했지만, 이제는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고,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지출하셨습니다. 나 평생 이 정도는 써왔는데. 하지만 반년 후 통장을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죠. 이 속도면 5년 안에 바닥이겠네. 당황한 어르신은 그제야 소비를 줄이려 했지만 이미 늘어난 생활 수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늘어난 것엔 빨리 적응해도 줄이는 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식비를 만 원만 줄여보세요. 외식은 한 번 덜 하고 냉장고 안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해 보세요. 이런 소소한 연습이 훗날 당신을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가능한 삶이 있다면 내 연금과 예금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이런 고정 지출은 줄이기 어렵지만 의외로 줄일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서울 도심 30평대 아파트에서 서울 외곽 15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혼자 살기엔 오히려 청소도 편하고 관리비도 절반, 남은 돈은 손주 학자금으로 보냈어요. 결국 노후의 씀씀이는 절약보다 균형의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형편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삶을 조율하는 용기. 그것이 평온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죽을 때 관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건 수의 한 벌과 내 몸 하나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옷장 속에 쌓여있는 외투며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걸 모았습니다. 좋은 옷, 그릇, 가구, 전자제품.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샀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 진짜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비싼 게 없어도 작은 공원 산책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꽉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덜 가지고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남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돈이 많다고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돈은 병원비로 사라지고, 외로우면 명품 가방도 좋은 차도 기쁨이 되지 않죠. 진짜 풍요로움은 내가 지금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방 한 칸이어도 햇살이 잘 들어오고 식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있고 가끔 손주가 반갑게 전화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풍요로운 삶이 아닐까요?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마음을 단단하게, 지금부터라도 허세가 아니라 지혜로, 과소비가 아니라 균형으로 우리의 노후를 가꾸어 가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풍요로운 인생의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